오늘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 기자간담회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민에게 정확한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보건의료 안전, 개인위생, 향후 대책 등 전문가 의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전문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로부터 위임받은 대책 전문위원회로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과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국민, 의료기관, 정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대책위원회 고문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전문위원회 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행정력 있는 정부에 전달한다. 정치적, 정책적 고려는 가능한 배제한다. 두 번째, 최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여 혼란을 방지한다.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최대한 합의 및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세 번째, 신속한 대응으로 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잘못된 사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적극 개진한다. 네 번째, 언론에 대한 정기적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의협 홍보실과 협조한다. 다섯 번째, 질병의 양상 및 상황 변화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갖춘다. 여섯 번째, 문헌 고찰과 전문가 의견에 기반해서 과학적 근거를 찾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만 한 두 가지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문가들도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점을 좀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감염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전문가들이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전문가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혹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제일 우려했던 게 혹시 이게 어떤 전문가 의견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치적 좀 요인이 있는 그런 질문은 좀 삼가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흔한 증상은 발열, 피로감, 마른 기침, 또 전신 통증, 목 아픔, 두통, 조금 드물지만 설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른 기침이 특징이고 또 가래가 동반되면 초기에 오히려 이런 코로나 감염보다 다른 기관지염이나 부비동염 같은 질환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간에 나오는 콧물이 있으면 코로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약 한 8%에서 콧물이 동반되기 때문에 콧물이 있다고 코로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 증상은 코막힘, 콧물, 객담이 이제 병이 진행하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객결을 하거나 오심, 설사 등도 이게 흔한 증상에도 있고 흔치 않은 증상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환자에 따라서 좀 보고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환자가 진행하면서 중기에 결국 폐렴이 생기는데 한 5, 6일이 지나면 늦게는 7일이 지나면 폐렴이 생길 수가 있고 그때가 되면 객담, 두통, 호흡곤란, 객혈, 오심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폐렴 증상의 가장 큰 특징은 고열과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기침과 흉통, 흉부 압박감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기가 되면 호흡곤란 증후군이 생겨서 심한 호흡곤란과 혈압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런 전형적인 양상과 달리 설사나 발열이 없는 환자, 또 흉통이나 구역감, 소화기 증상, 신경 증상 이런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 감염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해서 가능하면 초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의료기관을 찾으셔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완치 판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완치가 되고 나서 다시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다든지 재발을 한다든지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 판정이 실제 환자를 보는 의학적 입장과 방역의 입장에서 조금 다르다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학적 입장에서는 환자가 바이러스에 대한 걸 면역력으로 이겨내고 상기도 증세나 폐렴이 소멸되면 감염학적으로는 완치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복인자처럼 이게 아직 복인자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것은. 하지만 무증상 감염이 된 것처럼 균을 계속 복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역학적으로 아직 완치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들은 처음부터 무증상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증상이 좋아진 뒤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염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못하는 소위 무증상 감염인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격리 기간이 애초에 14에서 21일 이렇게 확대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바이러스 자체가 얼마나 살아남느냐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최근 미국 CDC와 NIH, 그리고 프린스턴, UCLA 등 연구자들이 최근에 발표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에어로졸 상태로 되면 3시간 이상 살아남고 항균력이 있다고 알려진 그 구리 금속의 표면에서 4시간, 마군지에서는 24시간,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레스 표면에서 2, 3일 정도 전염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환경에 나오게 되면 조금씩 죽게 되는데요. 반감기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에어로졸에서는 한 2.7시간 정도가 돼야 반으로 줄어들고요. 스테인레스 표면에서는 13시간, 플라스틱 표면에서 한 16시간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의심되는 그 물건들 표면을 만졌을 경우에는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거나 아니면 알코올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동선에 나온 장소는 사실 이제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환자 앞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스테인레스나 주변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 해당 공간을 방문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손소독이나 혹은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당 장소는 방문하지 않는 것이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기침을 하는 경우에 이제 비말이 얼마나 날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환자의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실내 환경에서도 그 조금 넓은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 타인에게 이제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현재 어느 정도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 같습니다. 하지만 기침을 하게 되거나 일반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경우에 비말이 날아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한 2m 그리고 3m 이상 날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실내나 이런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거에 우리가 그 비말에 의한 감염이라고 하면 결핵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결핵은 밀접 접촉하고 있는 경우에 비행기 좌석으로 치면은 한 1열에서 2열 정도, 그러니까 한 2m 이내 정도가 되겠죠. 직접적인 비말에 의한 경우는 이제 그 정도 내에 있으면은 전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종 인플루엔자나 혹은 과거에 있었던 사르스 바이러스 감염의 예를 들면은 앞뒤 비행기 6열 정도, 그러니까 한 3m에서 4m 정도까지는 전파가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통상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거의 이제
전국적으로 이 감염이 퍼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쨌든 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개인용 마스크가 감염 차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유행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환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스크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사실 내가 감염되어 있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차단시키려면 또 마스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추가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그 마스크 착용에만 너무 지나친 그 강조를 하기보다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손 위생 그 부분이 사실은 마스크 착용보다 더 중요한 더 이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스크를 단지 착용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착용해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실제로 어떤 병원에 갔다가 거기 수납원분이 그 재채기가 나오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들고 재채기 한 다음에 다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그 방어력이 높은 그런 마스크를 하시다 보면 이제 답답하니까 제대로 마스크를 하지 않고 뭐 썼다 벗었다 할 수도 있고, 얼굴 마스크 앞쪽을 계속 만질 수도 있고, 이렇게 잘못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자칫 마스크를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유행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유행이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중환자 치료를 하는 그 병원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생활치료센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런 생활치료센터를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대비해 두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한 80%의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를 격리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염하고 나서 중환자로 될 수 있는 평균 기간을 갖다가 열흘에서 10일에서 12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 기준으로 해보면 3월 3일 날 확진자 수가 약 4,820명이었거든요. 열흘 정도로 보면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한 환자 수가 118명. 그날 나온 환자 수가, 그래서 그 사망자 70명으로 하면은 약 중환자 입실이 필요한 게 약 3.9%, 사망률은 그때 그 당시 1.4%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중환자가 늘어나고 생각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국내 의료기관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수도권에는 3월 13일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 수도권의 음악 격리 병상은 약 7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산소 치료는 32명, 인공호흡 8명, 에크모 치료로 3명이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용궁합병상은 21개 정도 돼 있다고 저희 학회는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곳 모두 이곳에 모두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병상만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공호흡기, 여러분 아시면 모니터, 장비, 그리고 갖다가 의료진이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감당이 가능할까라는, 그래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중환자 발생에 대해서 입원 치료 가능한 게 대부분 대학병원인데, 일반 진료를 갖다가 줄여서라도 중환자 진료를 갖다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증도가 좀 떨어지는 거는 타 병원으로 전원을 시켜가지고서 중환자 치료에 전문 인력을 갖다 모아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그 우리 서지가 발생했던 대구 경북 지역의 중환자의학회에서 자원 인력을 갖다가 받아가지고서 파견을 갔습니다. 지난 3월 10일에 그 의사 6명, 간호사 13명 가가지고서 그 대구 동산병원에 중환자 진료 팀을 보강을 해서 지금 그 전에 운영하고 있던 병상이 7병상이었습니다. 근데 급작스럽게 10병상으로 증상이 됐고 내일부터 다시 10병상 증설해서 20병상을 갖다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염병에 있어서 간호인력 같은 경우는 1대1로 환자 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 8시간 한 타임에 보통 뭐 한 명을 본다 그러면 1.3이나 1.4 정도, 1.5 정도 갖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간호인력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에서는 일반 중환자실에 있어가서 인력을 줄여야지만 지금 뭐 이 전염병에 있어서 그 인력을 갖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환자 한 명, 특히나 이제 감염병 중환자 한 명을 보려면 간호사가 한 6명 정도 로테이션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의료 인력, 간호 인력 이런 것도 많이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향후 전망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이제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그 역학적인 현황을 거의 2달 남짓 이제 저희들도 다 이제 보아왔고 모든 그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신천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어떤 그 집단 발병이 있었던 부분이 조금 독특한 상황으로 친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산발적인 발생들은 좀 있었으나 그렇게 크게 어떤 벌어지는 건 없었고 약간의 콜센터라든지 조그마한 어떤 밀집 시설을 중심으로 소규모 발병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 좀 많은 부분들이 있고 수도권이나 대구 경북 쪽, 그다음에 충남, 천안 이쪽 외에 다른 지역은 사실 환자가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역적인 편차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유지만 된다면 예를 들면 이런 신천지 같은 그런 큰 사고만 없다면 현재 정도에서 유지되든지 조금씩 줄어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는 희망적으로 보는데 반대로 조금 불안한 부분은 이게 옛날 메르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메르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일이었고 일단 우리나라만 잘 막으면 더 들어올 일이 없었던 거죠. 중동에서 조금 산발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거의 이제 새로운 케이스는 뭐 없는 상황에서 소위 종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메르스 때 언제 종식되느냐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 코로나 건은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더더욱 중국이 해결됐다고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지금 누구나 다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서 이탈리아, 스페인이 뭐 거의 중국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적어도 길게는 올해, 짧게는 올 상반기는 이런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어느 정도 큰 어떤 신천지 같은 거는 안 생기겠지만 조금 산발적인 발생을 대비해 가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여기서의 피해는 의학적인 피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피해, 경제적인 피해 모든 걸 다 포함해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다시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이제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외 유입 건은 들어올 거고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2달 동안에 해왔던 모든 환자를 찾아서 접촉자 격리하고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이런 방역 대책은 피로도를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조금 장기적인 대책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 밀접 집단 접촉하는 그 집단들 위주의 산발적인 유행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킬지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했을 때 한 2명에서 3명 정도를 감염시키는 것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사회적 격리 두기와 거리 두기와 그다음에 손위생을 철저하게 한다든지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되면 사실 한 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1명 미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은 유행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어나지 않는 특정 밀접한 그런 집단들일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감염력, 전파력을 그대로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아마 밀접 접촉하는 집단을 상대로는 이제 산발적으로 유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WHO에서 최근에 팬데믹을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을 선언하게 된다는 것은 개인의 국가 간의 어떤 그 유행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략들을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관이나 혹은 그 물자의 배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는 유행 체계를 그 통제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통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아프리카나 이런 국가는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을 그 나라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국가 간의 이런 문제들을 푸는 형태로 이제 WHO나 이런 쪽에서는 전략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과거의 팬데믹에 대한 정의는 그 여러 국가 혹은 여러 대륙에서 이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를 팬데믹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는데 2009년에 신종 코로나가 생기면서 팬데믹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학자들 사이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시된 내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치명률이 조금 높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 간의 감염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 맞다라고 그런 그 기준으로 보면은 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는 팬데믹의 사실 기준에 부합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팬데믹이 일어났다라고 빨리 선언을 하는 것이 그 해당 국가에 있는 국민의 패닉을 줄이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자원을 배분하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신이 치료제보다 개발하기가 훨씬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백신은 뭐 지금 현재 당장은 뭐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치료제가 되겠죠. 실제 이제 치료제라고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치료제는 없습니다. 없고 기존의 다른 바이러스든 뭐 다른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 중에 실험 실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이번에 분리된 신종 코로나 코비드-19 바이러스를 실험실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약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에이즈 치료제로 개발된 칼레트라라는 약과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된 클로로콰인이라는 약을 대표적으로 이미 승인돼서 모든 병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써보고 있는 거지 이게 치료제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냥 써보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중환 환자 위주로 쓰고 있는 거고 이게 과연 썼을 때 더 잘 나을 거냐 이런 거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결국 이제 이런 데이터는 임상 연구 또는 임상 시험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중국에서 조금 그런 데이터가 나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신통한 이렇게 과학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치료 측면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근거 특히 치료야말로 이제 근거가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근거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 중국에서 혹시 근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졌으나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환자 수가 만만치 않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냥 다른 나라의 근거를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정부와 학자들이 힘을 합치면 우리나라 환자를 가지고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환자 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험적인 시도지만
하려고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움직이는 거 알고 있고, 이제 일단은 기존의 어떤 개발된 약제 중에 실험실적으로 또 더 우월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들은 없는지를 찾는 작업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내 유수한 연구기관을 통해서 그 부분은 이제 실험실적인 데이터고, 더 이제 환자에게 쓰는 경우는 임상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환자에게 실제 써본 그룹, 안 써본 그룹, 비교 그룹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환자가 생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지원하고 학자들이 과학적인 근거에 맞춰서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뭐 자료가 없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비타민 C 고용량은 그 주로 폐혈증에서도 많이 중환자학과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아직 그렇게 이렇게 추천할 정도의 데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역시 뭐 똑같은 얘기죠. 뭐 근거는 없다. 하지만 이제 근거가 없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여러 가지 지침에도 이제 권고한다, 그 강도라는 게 있는데, 권고를 강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뭐 그냥 해볼 수도 있고 안 해볼 수도 있고 정도의 권고가 있고, 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모든 어떤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스테로이드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할 그런 건 또 없기 때문에, 어떤 연구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소아감염학회에서는 이제 위에 세 가지를 이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및 의료 전달 체계가 이제 안정화되었는가,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코로나19 유행 규모, 입원율, 사망률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상 심각 단계 유지를 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나 학교 개학 연기를 같은 선에 두고 볼 것인가.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로는 이제 그동안 그 개학 연기를 한 것이 소아에서 발생 환자 수가 적었던 것에 이제 주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예상치 못했던 그런 국소적인 유행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예측보다는 좀 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학교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이 상황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물론 이제 교육부 당국에서 내리시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개학 연기 쪽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요, 특별히 추가 의견은 없지만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전 국민과 또 저희 전 의료진이 힘을 합해서 모두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진단도 중요했지만 앞으로 저희가 얼마나 환자의 사망률을 줄이고 또 환자를 국민들을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믿고 또 협조해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방심은 금물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저희는 대비를 하고요. 또 그에 대해서 잘 따라주시는 것이 극복을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은 개인위생 마스크나 손위생 같은 걸 철저히 해주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그런 국민들이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어떤 정책적 지원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자나 중환자 발생에 따른 시나리오에 따라서 환자 이송 체계나 지원을 점검해야 되고, 생활치료시설이나 진료설비, 의료진 확보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에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전달하고 정부의 정책 자문을 하고
실제 의료기관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새로운 감염병이 생겨서 전문가들조차도 잘 모르는 영역이 있을 만큼 새로운 질병에 맞닥뜨리는 만큼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이룬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